철학의 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제2의 주저죠. 하이데거의 제2의 주저, 철학의 기여, 제2의 주저, 철학의 기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철학의 기여, 앞에까지 우리가 한 걸 한번 좀 돌아보면, 그,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앞서봄이란 거죠. 퍼블릭. 앞서 내다본다는 거죠. 서론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전체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스케치 같은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 포블릭에 다 담겨 있어요, 또. 철학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지만, 그러나 무슨 말 하는지 좀 잘 알기 어려운, 주요한 어떤 이제 주제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앙클랑. 앙클랑이라고 하는 울려온다는 거죠. 이 앙클랑에서는 주로 이 현대 과학 기술 문명, 네,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서 허무주의하고 존재가 떠나감, 존재의 떠나감, 자이언스 페어 라세나이트라고 하는 존재의 떠나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 동시대의 이야기,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것이 쭈슈필이라고 하는 거죠. 쭈슈필이라고 하는 것은 건네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철학사 이야기, 철학의 역사, 철학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서양 철학사죠.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이 철학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회로 이런 이행의 과정에서 이 철학의 기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1시원에서 다른 시원이라고 하는 이 이제 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이제 쭈슈필에서는 제1시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1시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제1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까지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낙시만드로스와 니체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가운데서 특별히 중간에 등장한 플라톤, 네.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인 거죠. 플라톤에서 니체까지. 여기는 이제 플라톤에서 니체까지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의 어떤 이제 시작과 끝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전체 서양 철학사의 어떤 큰 틀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낙시만드로스에서 니체까지라고 하는 이런 실로 거대한 이야기죠. 이런 걸 통해서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일종의 철학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순서대로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나열하면서 딱 그렇게 하진 않고요. 약간 들쑥날쑥이지만 그래도 전체를 거의 이렇게 포괄하면서 철학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굳이 뭐 우리가 이름을 붙이자면 이 쭈시필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가 만든 서양 철학사 압축본인 거죠. 상세한 설명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메모 형태로 핵심적인 이야기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낙시만드로스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중세까지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시간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배열한 것이고
이 쭈시필에 있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주제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가지고 들쑥날쑥한 메모들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제1시원을 열었던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파르메니데스, 헤라클레이토스 이런 분들이 서양 철학의 제1시원을 열었던 분들이고, 플라톤에서부터 특히 이제 이데아가 등장하면서 현존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데아가 존재자성을 대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되면서 상당히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것이 중세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 직전에서 지난 영상을 멈추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데카르트에 이르게 되면 존재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 객체 관계, 주체 대상 관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아사유가 됩니다. 자아사유. 우리가 이 사유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이데거의 또 용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의 책 중에 사유란 무엇인가? 바스 아이스트 덴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하이데거는 사실은 무엇이 사유를 명하는가?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생각은 자아의 사유, 자아가 사유한다. 이런 측면을 조금 넘어서는 그런 면모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카르트에게서 사유는 자아 사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관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존재자는 대상으로 드디어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재자가 그 그리스 시대에만 해도 피시스라고 해서 아우프겐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이 되었었는데 중세 시대에 오게 되면 기독교가 등장하게 되면서 일종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물. 여기에는 제작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 근대에 와서 특히 데카르트에 이르러서는 이런 이제 주관의 대상으로 주관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게겐슈탄트라고 하는 이제 대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시스라고 부를 때 하고 게겐슈탄트라고 부를 때 하고 상당히 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데거는 이 데카르트의 모든 노력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유를 존재자성의 근거로 만드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자성의 근거는 바로 사유다.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큰 의의가 되는 거죠. 이게 데카르트의 모든 노력의 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존재자를 그 일자로 규정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자로 규정하는 규정을 수용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성이 또 존재자 자체의 본질적인 규정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인 거죠. 데카르트가 했던 것은 하나는 존재자를 대상으로 여겨지게 주관의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만든 것이고 또 하나는 존재자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카르트를 평가하면서 하이데거는 자신을 알미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최고의 동일성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데카르트의 성향은 헤겔과 그 이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근대의 어떤 그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데카르트의 사유가 관념론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념론에 도달하게 되면 사유의 어떤 의미가 최고 형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유가 최고의 형태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최고 형태에 도달한 사유가 존재자 자체에서의 무제약적인 실마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 존재자 자체를 해석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것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가 피테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은 학문론이 되고 헤겔에게 있어서 형이상학은 논리학이 되는 거죠. 지식학이니 논리학이니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관념론적인 부분이
극한에 도달한 그런 형태가 독일 관념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국에는 현재가 존재자성의 척도가 되고요. 또 이 독일 관념론에 도달하게 되면 진리관 자체가 근대 진리관이 올바름으로서의 진리관, 이에 확실성으로 넘어가게 되었었는데, 이 올바름으로서의 진리관이 절대적 삶의 확실성으로 이렇게 강조되는 그런 진리관의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진리관은 올바름으로서의 진리였는데, 이제는 확실성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거 진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굉장히 이런 근대적인 면모를 띠게 되고 자아의 동일성이 강조되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이데거는 이러한 독일 관념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플라톤에게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관념론의 뿌리는 온을 이데아로 해석한,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자죠. 존재자를 이데아로 해석한 플라톤. 이제 존재자성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오늘 이데아로 해석한 플라톤에게서 독일 관념론의 뿌리가 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근대 관념론은 근대적인 플라톤주의의 일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이제 플라톤적 관념론의 변형이 근대 관념론이고 근대 관념론은 플라톤주의의 관념론의 근대 버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성과 지속성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데아의 특징이 바로 어, 결국에는 또 이런 노예인의 특징, 사유함의 특징이 이러한 관념론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눈에서 독일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나 라이프니츠나 칸트 영향을 받았지만 기독교 교의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이제 관념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독특한 하이데거의 관념론 해석이 또 나오게 되고 하이데거는 독일 관념론의 과오가 뭐냐? 이런 사유와 체계를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삶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관념론이 잘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 관념론의 과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뭐냐? 존재자를 넘어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대적 현존제와 기독교의 궤도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이제 근대 관념론의 한계였다.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특징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의 눈에는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데카르트가 큰 역할을 했지만 플라톤주의의 일종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의 문제는 삶을 도외시하고 사유와 관념의 세계에 너무 매몰된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존재자를 넘어서는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근대적 현존제와 기독교 궤도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한계였고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데카르트에서 관념론에 이르는 이런 근대의 사유 이런 것들은 존재자성의 제작적인 힘을 극도로 전개시킨 하나의 또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이 대상을 다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하고, 이런 이제 관념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작적인 사유의 극단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의 기여, 이 건네즘에서 등장하는, 이런 이제 철학자들, 혹은 이제 시인들이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을 대표적으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펠더린, 키에르케고르, 니체, 이 세 사람이 서양 역사의 뿌리 뽑힘을 가장 철저하게 괴로워했던 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펠더린, 키에르케고르, 니체.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이제 펠더린하고 니체만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펠더린이 제일 앞선 시대를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폭넓게 미리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이데거가 펠더린에게
얼만큼 큰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인 중에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헬더린이 최고의 시인이죠. 릴케도 능가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많은 사유는 헬더린에게서 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니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이데거는 니체를 서양 형이상학의 종말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니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니체 1, 2 강의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니체 1권은 그래도 니체에게 좀 충실하려는 그래도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니체 2권의 내용은 그야말로 이제 하이데거의 독자적인 어떤 이제 그 해석, 심지어 해체에 해당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에서 니체는 서양 형이상학의 맨 마지막에 있는 분으로 여겨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형이상학의 종말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하이데거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니체를 종말로 파악하는 것이 서양 사유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행이 더 발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진리에 대한 물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니체를 서양 형상학의 종말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니체 전공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펄쩍 뛰죠. 니체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많이 가진 사상가고 니체야말로 형이상학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이데거는 니체를 서양 형이상학에 속한 사람으로 심지어 서양 형이상학의 마지막 인물로 규정하면서 니체를 넘어서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상당한 이런 해석에 있어서의 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이데거의 니체 이해는 이런 겁니다. 니체는 존재를 반대하고 생성을 원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여기에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존재자성, 자이언트 하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존재가 아닌 생성으로 가는 것은 일종의 도주라는 거죠. 도망간 거다. 이것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이상학에 있어서 하나의 방책이라는 거죠.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방책이고 어떻게 보면 최후의 방책이었다. 형이상학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보고 끝까지 가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존재를 반대해가지고 생성으로 넘어간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플라톤주의를 전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니체에게서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생성에 머물러 있고 존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과 지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이제 그 형이상학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니체 철학은 플라톤주의를 뒤집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뒷문으로 플라톤주의로 되돌아가는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죠. 야, 니체하고 플라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렇게 뒷문으로 플라톤으로 되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게 되면 정말 놀라운 어떤 이제 그 주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니체는 하이데가 보기에는 그 니체가 잘한 게 뭐냐면 플라톤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플라톤이 서양 철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최초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플라톤주의의 문제점을 또 플라톤주의의 어떤 위치를 플라톤주의의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이제 그 숙고했던 시선을 가졌던 니체였지만 주도적인 물음의 문제점까지는 못 갔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이 이제 바로 니체 역시 제1시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제 이유인 거죠. 주도적인 물음은 뭐냐면 이거죠. 바로 존재자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주도적인 물음의 영역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물음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물음은 뭐냐? 존재는 어떻게 형성하는가? 여기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하지만 니체를 서양 형이상학의 종말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 사유의 미래의 역사적인 출발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니체에서 마무리되는 이러한 이제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원, 하이데거가 가려고 하는 다른 시원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물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존재 진리에 대한 물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점을 하이데거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